싸, 사람들이 다, 다들 관심 가지는 구, 구설수를 시원하게 분석하는 시간 싸다구. 싸다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진행을 맡은 조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싸다구는 바로 싸다구 법률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현 변호사님. 네, 오늘은 청취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답변 시원하게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시청자 게시판 자그마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근로자인데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저도 한국 근로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분께서도 한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헌법상 이제 외국인과 국민의 권리가 따로 보게 되는 권리도 있고, 또 인간의 권리라고 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산업재해와 같은 부분들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국적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근로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는 쉽게 말해서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면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것은 일하다 다치거나 또는 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나 휴업 보상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네, 아까 근로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자란 이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근로자라고 했고, 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존재해요. 확실히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이 사업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게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내하지 않는 그런 악덕 사업주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싸다구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싸다구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청취자분께서 일하시다 다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적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충분히 사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신다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민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고지를 안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충분히 하셔도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주변에 우리 이웃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굳이 이제 사장이나 회사 측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13살인데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형사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처벌을 받나요? 사실 처벌을 받을까요? 네, 무적의 촉법소년 요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가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서 막 막무가내로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물건을 부수고 다닌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3살 아동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네, 우리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럼 여기서 형사처벌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형사처벌이란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것 같은 처벌을 사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형사처벌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사징금과라고 이렇게 외운 두 문자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사형, 징역, 금고, 과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들이 쭉 있는데 사실 교도소에 간다거나 벌금을 낸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법학을 배울 때 법률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 금고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처음에 로스쿨에 들어왔을 때랑 좀 달랐어요. 금고가 마치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그 돈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똑같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징역과 다른 차이점인데 징역이든 금고든 둘 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징역의 경우에는 노역장에 나가서 노역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고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역을 하지 않을 뿐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자면 13살 아이에게는 이런 처벌, 즉 이러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0세 이상과 14세 미만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 처분이라는 걸 내릴 수 있어요. 네. 보호 처분이란 아이를 보호하고 또 교육하기 위한 조치를 말을 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있죠. 소년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죄의 그리고 잘못의 크기에 따라서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과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강 명령 같은 게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이제 받으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다음에 이제 위탁이라든지 위탁 보호 과정에 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또 따로 받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바로 보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또는 이러한 보호처분 말고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 상대방의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사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뭐 치료비를 부담하고 예컨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물론 어린이에게는 뭐 재산이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어린이가 그 아동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바로 감독자 책임으로서 이렇게 민사상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에 어떤 발생한 피해 같은 것들을 적절히 보상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본에서 일본의 여성과 결혼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고 나서 그 부인이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 결혼에 해당하거든요. 국제 결혼의 경우 그 효력에 대해 사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섭외적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섭외라 하면 서로 다른 나라의 법이 관계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일본에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혼인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미 그 절차를 마쳤다면 한국법상으로도 유효한 혼인으로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적법하게 혼인을 했으면 한국에서도 적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본다는 뜻이죠. 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한국 법 체계 안에서 인정받기 위한 단순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보고적 신고라고 하는데 이미 유효한 혼인을 한국 당국에 알리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결을 무수히 내린 바 있어요. 일본에서 적법하게 혼인한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님의 그런 경우에 일본에서 적법하게 혼인을 했다면 비록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상속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이거와 별개로 또 잠깐 얘기 나눠볼 게 제가 의뢰를 맡아서 그 상담을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건 처제와의 결혼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참 흥미롭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수임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혼인 무효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서. 근데 이건 어떤 사안이었냐면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했고 그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었죠. 그 돌봐준 사람이 바로 처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처제와 눈이 맞았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 처제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의뢰를 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아내가 사망을 했단 말이죠. 물론 저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사안에 보면 부부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결됩니다. 혼인관계는 종결되나 민법상 종결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인척관계까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척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척관계가 존재하죠. 네. 처제와는. 그럼으로써 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막장 드라마처럼 되진 않겠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고 싶다, 처제와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재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재혼을 해서 인척 관계를 끊는다. 끊어야죠. 네. 재혼을 하신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돌다리를 하나 더 넣는 거죠. 참 그것도 못할 짓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처제란 정말 러브 스토리가 있어서 결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중간에 한 분을 섭외를 하셔서 그렇다면 혼인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무효인 혼인 무효죠. 아닌가요? 근데 누가 네. 알겠습니까, 사실. 네. 뭐 그런 제가 대답을 해드린 적도 있네요. 참 저희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꼼수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또 만약에 아이들을 또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아니죠.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1부 청취자 질문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싸다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이야기, 오늘은 심층 법률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 딥페이크 범죄, 처벌 실태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딥페이크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사실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 기술을 악용해서 누군가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 대구에서도 이러한 딥페이크 사건이 많이 지금 논란이 불고 있죠. 네, 특히 서울대에서 특히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2020년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입니다.
사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이용해서 가짜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87명 중에 39%인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란 사실 무엇인가요? 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 가지 않고 풀려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7.5%에 사실 불과했거든요. 벌금형은 또한 16%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처음 저지른 범죄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형량이 사실 감경되는 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도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양형 참작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형 참작 사유를 보통 이런 식의 나이가 어리다라, 반성이 어리다, 그 다음에 초범이다라는 걸 많이 어필을 하죠. 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리는 반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반성에는 또 피해자와의 합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일부 배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니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또 유포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령 이런 영상을 보거나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를 줄임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를 막아보자는 취지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중 어떤 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우리 헌법상 이 기본권은 어떤 이유로 제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을 하게 되면 더욱 상위의 기본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가령 흡연권과 혐연권, 담배를 피울 권리와 담배를 피할 권리 가운데 혐연권이 이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권에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드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얼마나 큰 보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이 훨씬 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권리와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조정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에는 우열도 있겠지만요. 우리 헌법상 실체적 조화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 우선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열 관계도 존재하지만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런 같은 권리에 따라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NS에 올리는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사건을 하나 담당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오빠와 교회 동생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교회 오빠가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몇 번의 이제 사귀자는 말도 했었다가 차였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분노감에 이끌려서 그 여자 피해자에 대한 얼굴을 그 야한 사진과 합쳐서 SNS에 유포를 했었죠. 피해 여성은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런 신의 천벌을 받을 그런 놈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저희가 좀 대리를 했었죠. 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항상 이제 기억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영상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 신고하실 수 있으니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보시지 말고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초창기에 유포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빠른 신고가 그리고 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자신의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싸다구. 오늘은 청취자 질문 시간과 함께 이렇게 법률 심층 토론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구성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매우 좋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싸다구 이렇게 새롭고 신선한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